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맞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히토류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100%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열릴 거라고 했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잠잠했던 고율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현재 부과 중인 30% 관세에 100%를 추가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되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instigated. This was just a response to something that they did. The whole world is subject to it. So I thought it was very, very bad. 히토류는 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트럼프는 중국의 조치를 무역 적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 TP-링크의 미국 영업 제한 등 전면 압박에 나섰습니다.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에이펙에서 열릴 것으로 보였던 미중 정상회담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o,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they hit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 really is not anything that people are going to do, and it was shocking. 중국 역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미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까지 보복성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양국은 치킨 게임을 벌이다 관세 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지렛대를 쌓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뉴욕 증시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고 최근 들썩였던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 사라졌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다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56% 하락한 22,204.43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상호관세 145% 부과 조치를 엄포했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 M7으로 불리는 7개 기술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들 기업 시가총액은 한화로 1,100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을 비판하며 10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여파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And so when you have news like the China trade surprise coming on, there is an amplified sell-off. The uncertainty going forward is, it's been heightened.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주가도 8% 이상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랠리를 타고 추석 연휴 직후 3,600선을 넘으며 최고점을 갈아치운 코스피 지수도 단기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전쟁이 불확실성이 다시 생기게 되면서 그 조정의 빌미를 주었다고 보고.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지속적인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질주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도 참석한 가운데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도 공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평양 시민들의 환호 속에 북한의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이 김일성 광장을 가로지릅니다. 북한이 조선의 최강 핵전략 무기 체계라면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1,000km 늘어남과 동시에 탄두 여러 개를 장착할 수 있어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화성 20형을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일종의 무력 시위에 나선 거란 평가입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강화된 핵 무장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비핵화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현대화한 재래식 무기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서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하며 다만 연설 중엔 한국과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핵무력을 지렛대로 미국과 앞으로 해나갈 협상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의 고위급 인사가 함께하며 한 달 만에 북중러 연대를 거듭 과시했습니다.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조로 관계를 강력하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활력 있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 위원장 딸 김주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윤 정부 2년 차에 밝혔던 투자 유치액이 우리 돈으로 10조 가까이 됩니다. 최근까지 국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따져보니 발표했던 금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재임 시절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적힌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를 찾으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에이펙 정상회담, 영국 국빈 방문 등 취임 2년 차까지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개최한 투자 신고식만 모두 6차례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금액은 모두 65억 9,100만 달러, 우리 돈 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국내에 투자된 금액은 10억 9,490만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금액의 16.6%에 그친 겁니다. 2023년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정부는 GM 등 글로벌 기업이 11억 6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의 규제 개혁이 성과를 냈다고 홍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하지만 다음 해인 2024년 상반기 GM은 투자하기로 했던 9억 3,700만 달러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국에 국빈 방문했던 2023년 11월에는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영국에 3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퍼주기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지만 알고 봤더니 국민 세금으로 외유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자산을 퍼주는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말에는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라는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에 통보했습니다.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앞서 각각 2차례,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은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12월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해병 특검은 11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3대 특검 수사 후반부의 최대 난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뒤 구치소에서 버티며 모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2차례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방문 조사를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서희건설 뇌물 사건, 그리고 통일교 의혹 등을 한 번에 모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미 체포영장 집행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아직 관련자 기소 없이 경로의 실체를 확인해온 해병특검도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첫 소환 통보를 보낼 예정이지만 역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병특검의 경우 특검법 개정안에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지만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방문조사로 방향을 바꾸거나 최악의 경우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특검이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요. 특검의 남은 수사와 진행 중인 내란 재판 등에 대해서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3대 특검이 다음 주부터 수사 후반전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를 수사하고 있는 이 민중기 특검팀 같은 경우에 더욱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2억 원 상당의 정치 브로커죠. 이 명태균 씨로부터 이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혐의 관련해서도 결국 공범 관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속 기소가 됐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특검에서는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현재 구속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자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어떠한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 이것을 밝혀야만 이후에 있을 이 매간매직 의혹에 있어서도 뇌물죄의 열쇠가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민주기 특검팀에서도 결국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특검 사무실로 소환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서는 공범관계 규명이 윤 전 대통령의 입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조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한 총재 관련 혐의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 총재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남은 부분은 총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통일교 측에서 이 통일교의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고요. 두 번째 혐의는 한 총재가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권성동 의원에게 2차례가량 쇼핑백을 건넸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사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2가지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내란에 있어서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전에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던 부분은 이제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방조 혐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엔 단순히 방조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있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수부에 이 검사 파견을 검토를 지시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층을 대기시키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라는 등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현재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다만 특검에서는 혐의가 입증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본 만큼 증거인멸의 정황 얼마나 잡았느냐 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응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팀이 사실상 다른 특검팀에 비해서는 실적을 두드러지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수사 사항을 보면 VIP,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안보회의 당시에 경로했다까지는 입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경로를 했던 사유가 무엇이냐, 어떠한 청탁을 받았느냐, 또 이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가 있었느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시키려면 단순히 경로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법적인 지시와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경로를 들었다라고 하는 인물들과 불법적인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이 하부자들에 대한 조사,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증거가 확보됐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경로했다 이 부분까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 입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로에 넘어서서 어디까지 구체적인 실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가졌느냐 관련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특검에서는 이종호 전 이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통해서 이 부정한 청탁이 같다라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청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의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당이 다음 주 월요일에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실질적으로 출석에 저는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경우 또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에 결국 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탄핵 카드까지도 지금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태도나 지금 이 수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발 조치 된다 하더라도 법리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항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현지 경찰이 조직원 3명을 검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경찰도 이 대학생을 속여서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건 지난 7월입니다. 박람회를 간다고 했지만 대포 통장 조직의 꼬임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일장이라는 사람이 통장을 비싸게 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결국 지난 8월 범죄 조직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다 사망했습니다. 숨진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 시신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습하고 뭐 부검하고 하나 더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캄보디아 측에서 이제 그거를 철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 통장 모집책 일부를 지난달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거된 모집책 일당 중엔 숨진 A씨와 같은 대학을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검찰은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용의자와 공범들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는 어제 수도 푸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측엔 피해자가 직접 현재 위치와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경찰이 출동하는 현지 시스템을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훔쳐 40km 넘게 도주국을 펼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경기 광주의 한 캠핑장에서는 파라핀 오일을 물로 착각해서 라면을 끓여 먹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의 왕복 8차선 대로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더니 경찰차에 막혀 멈춰섭니다. 경찰관들이 검은색 차량을 향해 총을 겨누며 접근합니다. 호공을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발사하며 하차를 명령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 차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도로 건너편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까지 동원한 후에야 결국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친 뒤 40km 넘게 떨어진 경기 시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추격 끝에 약 1시간 반 만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 시흥에서 검거됐습니다. 오늘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차량 절도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해운대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바다를 보러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경기 광주의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들이 파라핀 오일을 물로 착각해 라면을 넣고 끓여 먹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섭취한 11명 중 10명이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을 보여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파라핀 오일은 캠핑장 랜턴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데 냄새가 거의 없고 색도 투명해 물과 혼동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서울 신길 5동 지역주택 조합에서 벌어진 500억 원대 횡령 관련 소식입니다. 이걸 막아야 할 관할 구청도 제때 조치에 나서지 않아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 해당 구청과 조합 사이에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주무관 A씨는 한 달 전 실태조사를 위해 신길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조합 사업에 대해서 뭐 해오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태클을 걸었을 때마다 혼자 따로 와달라, 사무실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은 예상 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어떤 무슨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휴가비라도 좀 주면서 우리 사업 좀 잘 좀 봐주라고 이미지라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가 즉각 거절하자 조합 관계자는 재차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이미지상 저를 좀 좋게 봐주라는 식으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받아본 적도 없어요. 받아가지고 나쁘게 뭐가 있나요? 반복된 거절에 상황은 종료됐지만 주무관 A씨는 이런 관행이 과거에도 있었을 거라 의심합니다. 직접 제 앞에 들이밀진 않았지만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해온다 라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마치 영등포구청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확인된 JTBC의 신길호동 지주택 보도 이후 서울시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휴가비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에게 돌아갔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수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소셜미디어에 노벨위원회는 평화가 아니라 정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를 전쟁을 끝내며 생명을 구한 인물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상 불발은 괜찮다면서도 내년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But I'm happy because I saved millions of lives. And you could also say it was given out for 24, and I was running for office in 24. 자신이 활동한 건 2025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상을 기대한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마차도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가 트럼프는 상을 받을 만했다는 말을 했다며 자신이 수상의 적임자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e person who actually got the Nobel Prize called me and said, I'm accepting this in honor of you because you really deserved it. I didn't say then give it to me though. 트럼프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노벨 평화상을 노린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얼마 전 당선된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自公連立政権については一旦白紙とし、これまでの関係に区切りをつけることとしたいと思います。 정치자금 규제에 대해 자민당이 늘 머뭇거린다며 이탈을 선언한 공명당. 다카이치 신임 총재와 회담 이후 실망감을 결별 선언이란 초강수로 표현했습니다. 一方的に連立政権からの離脱を伝えられました. 일본에선 20일쯤 임시 국회를 열어
새 총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명당까지 이탈하면서 소수 여당인 자민당은 총리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민당의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 혹은 다른 당을 연립 여당으로 포섭하는 방법뿐. 하지만 야권에선 단일 후보 논의가 탄력받고 있습니다. やっぱり野党第1党、第2党、第3党がしっかり固まれば間違いなく196を超すことはできると思いますし 이를 위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를 추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자 内閣総理大臣を務める覚悟はあります。大切な国家を担うに足る基本政策、とりわけ安全保障について立憲民主党の中の意見をまとめていただきたいし 그동안 연립에 부정적이던 타마키 대표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두 당이 타마키 대표로 단결한다면 얘기는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은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자민당으로선 총리를 배출하더라도 정책 추진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한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계속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피아니스트 이훈 씨의 이야기를 김재형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이훈 씨의 손끝에서 서정적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왼손으로 섬세하면서도 풍부하게 곡을 표현합니다.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13년 전 유학생활 중 겪은 뇌졸중으로 좌뇌의 60% 이상이 손상됐고 오른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스스로 연주자로서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그 왼손으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멜로디는 엄지로, 화음은 네 손가락으로 연주합니다. 왼발로 페달을 밟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속에 몸의 감각은 조금씩 살아났고 음악은 더 깊어졌습니다. 화려한 기교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뇌졸중 이후로는 감정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2016년 4년 만에 복귀해 왼손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지 어느덧 10년째. 지난달 단독 독주회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낸 에세이집까지 펴냈습니다. 연주로 또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피아노를 계속 칠 수 있어요. 잘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을 재활시켜 다시 양손으로 연주하는 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매일 그 피아노를 오전에 시작하면 우선 오른손으로 치는 연습을 해요. 예. 도래도래 하고 양손으로 그 피아노를 칠 수 있을 때까지 그 피아노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유학을 했던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리쿄 대학교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엔 시인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시로 알려진 쉽게 쓰여진 시가 실렸습니다. 리쿄대 측은 이날 제막 행사에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일본 학생들이 한글로 직접 쓴 작품 전시회와 시 낭송 대회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발표로 가자지구 남부에서 피난 중이던 주민 약 20만 명이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자 해안도로는 수레를 끄는 사람부터 아이를 안은 가족, 짐을 들고 걷는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는 13일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 서명과 함께 인질 석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해서 휴전 합의를 기념하는 연설과 정상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해상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지 9시간 만에
또 규모 6.7의 지진이 났습니다. 산악지대에서 갱도가 무너지며 금을 캐던 광부 3명이 숨졌고 낙하물에 맞거나 잔해에 깔려 시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 2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수습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약해진 구조물과 이어지는 여진으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6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진귀한 기록을 쓴 SSG. 쫓고 쫓기는 경기 끝에 결국 9회 말 끝내기 홈런으로 웃었습니다. 1승 1패, 준 플레이오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시속 149km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에 정확히 꽂히고 떨어지는 공에 잇따라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돕니다. SSG 선발 투수 김건우가 가을 야구에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1회 첫 타자부터 연속으로 삼진 6개를 뽑아낸 겁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 경기 시작 후 최다 연속 탈삼진 신기록입니다. SSG 타선도 화답했습니다. 2회 말 SSG 고명준이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고 3회 말 투아웃 2루에선 최정이 배트는 부러졌지만 1타점 적시타를 때려 2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삼성도 곧장 추격에 나섰습니다. 4회 초 원아웃 2, 3루 찬스에 삼성 디아즈가 주자 2명을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적시타로 경기를 2대 2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5회 말 SSG 선두타자 정준재가 절묘한 번트 안타로 출루한 뒤 에레디아가 1타점 적시타로 다시 SSG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SSG 승리로 끝나는 듯하던 승부는 9회 초 SSG 마무리 조병현이 흔들리며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볼넷으로 나간 삼성 김지찬을 베테랑 강민호가 극적인 동점 적시타로 불러들였습니다. 9회 말 삼성은 3차전 선발 투수로 예상됐던 에이스 후라도를 마운드에 올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NC에서 이적한 SSG 김성욱이 후라도의 시속 149km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과거 홈런팀답게 끝내기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딱 듣자마자 일단 제가 왜 나오지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나왔네? 그냥 치자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쳤던 것 같아요. 1승 1패를 주고받은 양 팀은 모레 대구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삼성은 원태인, SSG는 앤더슨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일요일인 내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게는 40mm의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5에서 20mm, 충남 5에서 10mm, 수도권 5mm 안팎입니다. 한낮 늦더위가 찾아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창원은 최고 기온이 27도, 제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